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통계분석 1 베이직 세션 7차 시 발표 맡은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구성인데요. 목차는 저는 네 가지로 구성을 해왔고요. Introduce, 데이터 유형, 그리고 기초 통계량, 가설 검정 순으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적인 통계 분석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Introduce에서 통계 분석 정의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정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모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여 정보를 산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 언어로 한 번 더 풀이를 하자면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추출해서 샘플을 분석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타깃이 있는데 왜 그 타깃에서 샘플을 뽑을까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타겟으로 여기는 집단의 분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이를 분석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것을 통계 분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 분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계 분석의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계 분석의 과정은 책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요약, 가설 검정, 분석을 통한 예측, 그리고 결과 해석 및 의사 결정으로 저는 5단계로 나타내었고요.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데이터 요약과 가설 검정에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중점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1단계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살짝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란 데이터를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수집할 것이며 어떻게 측정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걸 기사에서 샘플을 추출한다고 하면 그 무엇이 기사가 되는 거고 기사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롤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 크롤링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뭐 순위일 수도 있고요. 수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데이터의 유형을 결정해서 나중에 통계 기법을 바꾸는 역할을 1단계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랑 전처리를 완료를 하면 데이터 요약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데이터 요약 단계는 데이터를 몇 개의 숫자나 시각적 도구로 요약하여서 전체적인 특징이나 분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한 과정입니다. 그냥 쉽게 몇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요약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서 데이터 유형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형 데이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수치형 데이터 내에서도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산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항목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학생 수 1명, 2명, 3명, 그리고 주사위 눈수 1, 2, 3, 4, 5, 6처럼 딱딱 셀 수 있는 값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이산형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속형 데이터인데요. 연속형 데이터는 측정값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한데 저희가 키 같은 경우에는 171, 171.1 이렇게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는 측정값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또한 연속적인 분포를 가지는 측정값으로 일반적으로 실수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있는 두 그래프를 보시면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범주형 데이터인데요. 범주형 데이터는 특정 범주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범주형 데이터도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로 나눠지는데요. 순서형 데이터는 범주형의 순서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로서 저희 학점 같은 경우에는
4.5가 만점이고 좋은 점수죠. 그리고 1.0이 나쁜 점수인 것처럼 만족도 조사도 5점이 좋은 점수고 1점이 안 좋은 점수인 것처럼 자료들 간에 우위가 있는 데이터를 저희는 순서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순서형 데이터의 반대말로 성별이나 혈액형은 딱히 우위가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명목형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데이터는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뉘는데 수치형 데이터는 또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로 나뉘고 범주형 데이터는 순서형 데이터와 명목형 데이터로 나뉜다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데이터 유형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의 요약 방식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요약 방식에는 중심측도가 있는데 중심측도는 쉽게 말해서 자료의 중심을 나타내는 값을 말합니다. 저희 다들 시험 보셨죠? 시험에 교수님께서 답지나 그런 거 평균 올려주시죠? 그래서 그 평균이나 중앙값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잘 봤는지를 측정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평균이나 중앙값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분포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중심측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균은 데이터의 모든 값의 총합을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이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 안에 굉장히 큰 값이나 작은 값이 껴있다면 그 값을 합쳐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특이값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값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데이터에 너무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그냥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그 가운데 값을 뽑음으로써 특이값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을 중앙값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과 중앙값은 보통 수치형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음 최빈값은 명목형 데이터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중심 척도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빈도에 따라서 빈도를 측정하는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측도 이외에도 변이 측도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저희 확률과 통계를 하셨으면 분산과 표준 편차 모두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구함으로써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산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데이터가 분포가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원래 데이터와 같은 단위로 측정이 돼서 분산보다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평균 근처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분위수 범위인데요. 사분위수 범위는 다른 아까 앞에 분산이나 이런 거보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개념은 아주 쉽습니다. 분위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분위수는 관측값을 같은 크기로 나누었을 때의 특정 위치의 값을 나타냅니다. 사분위수는 이러한 같은 크기로 나눈 거를 4등분을 한 거를 이제 사분위수라고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저희 25% 아래에 화살표 하나, 그리고 50%의 미디언 하나, 그리고 75%의 Q3로 이렇게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사분위수로 불리고요. 그래서 이 측정값을 내등분을 하는 그 값을 저희는 사분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분위수에서 Q3에서 Q1을 뺀 값을 사분위수 범위라고 하는데 이 값은 데이터가 중앙 50%를 분포하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이 사분위수 범위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양쪽 25%를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상치를 아예 빼버리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까 그 측정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여기서 확인한 분포가 실제 분포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데이터를 샘플링을 통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게 샘플링에서 오는 운인지 아니면 진짜 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설 검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가설 검정은 모집단에 대해 어떤 가설을 설정한 뒤 표본 관찰을 통해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인데요. 가설은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 두 가지를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귀무가설은 처음부터 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설로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보통 귀무가설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저희가 입증되기 기대하는 예상이나 주장으로서 저희가 새롭게 입증하고 싶어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을 만들 때 A라는 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설정을 하고요. 그 반대인 A라는 약이 효과가 없다를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무가설을 대립가설을 반대로 설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정답을 찾아내는 것보다 틀린 값을 찾아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대립가설을 보통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대립가설에 상반되는 기무가설을 대립가설 다음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 표본 통계량이 나타내기 어려운 극단적인 값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표본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을 저희가 안 배웠기 때문에 이제 표본 통계량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런 기무가설이나 대립가설에서 사용되는 표본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통계량은 가설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기무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 아래 그래프 보시면 이게 기무가설의 검정 통계량의 분포인데요. 가운데가 채택력이고 그 양 사이드가 기각력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택력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구간으로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구간이고 양 옆의 기각력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구간으로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확인했던 기각력은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단측 검정은 저희가 대립 가설을 특정 방향으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만약에 A라는 집단이 B라는 집단보다 성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단측 검정을 보통 사용을 하고요. 양측 검정은 대립 가설이 기무 가설과 차이가 어느 방향으로든 존재하는지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성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 세 개를 보시면 가운데가 양측 검정이고요. 양 사이드가 좌측 검정 그리고 우측 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강력의 검정 통계량이 존재하게 된다면 저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그리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러한 기각력이 어느 정도로 설정이 돼야 이 분석이 유의미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기각력이 너무 크게 되면 이게 다 채택이 돼버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고요. 기각력이 너무 작으면 기무가설만 채택하게 되니까 어떤 것도 채택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각력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각력의 기준이 유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저희가 허용할 오류의 마지노선으로서 보통 실무에서는 0.05 많이 사용하고요. 저희 시험 볼 때도 보통 0.05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은 저희가 허용할 오류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이 맞다고 가정할 때 관측된 검정 통계량과 같거나 더 극단적인 결과를 얻을 확률로 쉽게 말해서 관찰된 데이터가 얼마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유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의 확률, p 밸류가 높다라고 하면 기무가설 내에서 해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P 밸류가 낮다. 그러면 기무가설 하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로서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방금까지 한 가설 검정 개요를 예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A라는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입증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립 가설을 A라는 약은 효과가 있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기무 가설은 그의 반대로 A라는 약은 효과가 없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95%라고 치면 100명 중에 5명은 검사 키트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검사 키트의 정확도를 고려해서 5명 중, 아, 100명 중 5명 정도는 완치가 되지 않아도 이 약은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본 결과 100명 중 3명이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p 밸류는 0.03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p 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 A라는 약은 효과가 없다가 기각이 되게 되고요. 대립가설이 대신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했던 가설 검정 개요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저희가 안 한 게 이 검정 통계량 X를 정의하고 그 분포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 안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하는 법도 지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에는 어, 보통 두 가지 분석으로 나누는데 차이 분석과 관계 분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T검정 그리고 아노바 교차 분석까지 세션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이 분석입니다. 차이 분석은 집단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분석인데요. 이 차이 분석은 보통 t-테스트랑 아노바로 나눠지는데 t-검정은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아노바는 세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할 때는 t-검정, 그리고 아노바는 두 개 이상을 비교할 때 아노바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아노바는 세 개 이상일 때 보통 사용을 하긴 하는데 두 개일 때도 사용이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둘 중에 T검정 먼저 알아보자면 T검정은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두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검정은 정규성을 가정을 하는데요. 정규성, 정규성이랑 각 집단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이 정규성은 표본의 크기가 크면 그냥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작을 때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30 이하로 작을 때는 QQ 플롯이나 다른 수치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규성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t 검정에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이 t값인데 이러한 t값은 오차분의 표본 평균의 차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이 나오는 이유는 t값이 저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오차보다 이 집단들의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t값이 클 때 보통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저희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 검정은 T 분포에서 기각력을 설정을 하고 검정 통계량인 T 값이 기각력에 위치하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했던 거고 그냥 검정 통계량이 T 값으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 검정에 대한 예시를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인과 다른가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의 알고 싶은 게 경영자와 일반인의 혈압이 다른가이기 때문에 단측보다는 양측 검정을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단측이었으면 기업 경영자의 혈압이 일반인보다 높다나 낮다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양측 검정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기무가서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대립가설을 먼저
벤처기업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고, 이와 반대되게 기무가설을 벤처기업의 경영자의 혈압은 일반인과 같다라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아래에 있고요. 위에는 표본에 관한 수나 평균 혈압이나 표준 편차고요. 아래는 모집단의 평균 혈압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T값을 구하게 되면 3.58이라는 검정 통계량 T값이 나옵니다. 저희가 옆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0.025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2.09이고 저희가 구한 T값이 3.58이기 때문에 유의 수준인 0.29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은 기각이 되게 되고요. 채택가설을 죄송해요.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T검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T검정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 세 가지 다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일 표본 T검정인데요. 하나의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 수치와 같은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예시를 보면 조금 편합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자튀김의 무게가 130g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단일 표본 T 검정으로서 감자튀김의 평균 무게가 하나의 집단이고 130g이 수치로 이제 하나의 집단이 이 수치에 맞는가를 검정하는 방법이 단일 표본 T 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이 벤처기업도 일반인의 평균이 115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한 집단에 대해서 115와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단일 표본 T 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립표본 T 검정인데요. 독립표본 T 검정은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일 때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같은 가정을 하고 이제 T 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독립성은 저희가 그냥 데이터가 독립적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요. 정규성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극한 정리나 이제 QQ 플롯 같은 걸로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등분산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파이썬 같은 경우에 등분산성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등분산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정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아래와 같이 설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폐질환 발생률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 검정인데요. 대응표본 T 검정은 동일한 모집단에서 변수를 노출시키기 전에 전과 후의 값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 독립표본 T검정과 비교를 했을 때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의 관계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거였다면 대응표본 T검정은 한 모집단의 전후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전과 후의 혈압의 차이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집단이 두 개일 때 사용을 하는 T검정을 저희가 본 거고요. 만약에 집단이 셋 이상이라면 저희는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집단이 세 개 이상인데 T검정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A, B, C라는 세 집단이 있다고 쳤을 때 A, B를 한번 T검정을 해야 되고요. B, C를 한번 T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A, C를 T검정을 해서 총 3번의 T검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T검정 한 번에 오차 확률이 5%이기 때문에 보통 14%에서 15%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 분산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란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을 분산을 통해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T검정이 아예 얼마나 차이가 난다를 이제 구했다고 하면 이 분산 분석은 평균의 차이가 존재한다를 증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각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가 없다고요. 대립가설은
평균 간의 차이가 있다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분산 분석 역시 T 검정과 똑같이 독립성, 정규성 등 분산성이 만족해야 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 T 검정과 다르게 F값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T값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T값에서 F값을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T값에서는 그 두 집단의 표본 평균의 차이를 분자에 넣었었는데 이 분산 분석에서는 세 집단 이상을 보통 사용을 하니까 N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 N집단의 차이를 저희가 뺄셈으로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빼는 대신에 전체의 평균에서 각각의 집단의 평균을 빼서 편차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편차의 부호 효과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너무 저희가 만약에 이 집단이 너무 많을 때 평균의 편차가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수로 나눠서 분산값을 구해서 이걸 보통 집단 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부호 효과를 왜 제거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T 검정은 저희가 부호를 그대로 냅뒀는데 왜 F 값만 그대로 냅둘까 하면 아까 T 값은 저희가 양측 검정을 통해서 마이너스일 때와 플러스일 때 모두 굉장히 중요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호를 제거하지 않고요. 이 분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부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부호 효과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모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분모에서 원래 T 검정에서는 T 값은 오차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 분산 분석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오차의 값이 이 집단의 분산에 비례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지금 오른쪽 그래프에 X2를 보시면 지금 X3랑 겹쳐 있는 거 보이실까요? 만약에 이 집단의 분산이 퍼지게 되면 다른 집단과 겹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날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차라고 이제 F값에서는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F값은 아까 오차를 집단 내 분산이라고 부르게 되어서 집단 내 분산분의 집단 간 분산으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바에서는 이러한 F값을 검정 통계량으로 사용을 해서 더 유의한지 안 한지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F값에 따르면 집단 간의 분산이 클수록 그리고 집단 내의 분산이 작을수록 집단 평균이 다를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A를 보시면 이게 집단 내의 분산에 비해서 집단 간의 분산이 작은 경우예요. 그런 그래서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집단 간에 이제 그 분산이 더 크니까 겹쳐지는 정도가 많아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게 돼서 보통 집단 내의 분산에 비해 집단 간의 분산이 작은 경우에는 규모 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간의 분산에 비해 집단 간의 분산에 비해 집단 내의 분산이 작은 경우로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모 가설을 기각을 하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에서는 아까 방금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검정 통계량 F값이 기강역에 위치하면 기모가설을 기각하게 되고요. 이런 분산 분석도 뭐 일원산 분석, 이원산 분석, 반복 측정 분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볼 거는 그냥 원A 아노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산 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둘 다 한 개일 때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예시를 들면 한중일 국가 간 학습 기술에 따른 성적 비교를 했을 때 독립변이는 학습 기술이 되고 종속변이는 성적이 됩니다. 여기서 독립변인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나서 두 개가 되면 저희 투웨이 아노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측정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T검정이랑 아노바 두 개를 보면서 차이 분석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관계 분석에서 교차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계 분석은 범주형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방금까지 저희 T검정이나 F검정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숫자에 대한 차이를 본 거였다면 이번에는 범주형 데이터의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범주형 데이터 간의 차이는 빈도를 세는 카이-제곱 검정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데요. 이 카이-제곱 검정에서도 적합성 검정, 독립성 검정 등등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볼 건 적합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카이-제곱 값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카이-제곱 값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기대 빈도와 실제 빈도 사이에서 이 차이가 크게 다르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계속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성 검정을 먼저 보자면 적합성 검정은 관찰된 비율값이 기대값과 같은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 도시에서 만약에 선거를 시행을 했을 때 후보 A, B, C가 각각 40%, 30%, 30%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선거가 진행이 돼서 총 1000표의 투표가 집계가 되었을 때 이 기대치와 후보들의 득표율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적합성 검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기대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A는 400표이기 때문에 0.4, 그리고 B는 0.3, C는 0.3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요. 관찰 빈도는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값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독립성 검정인데요.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대와 선호하는 음식 종류 간의 관계가 있는지, 관계 여부를 판별을 하고요. 영화 관람객과 간식류 구매 결정이 영화의 장르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범주형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검정이 독립성 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 검정은 교차표를 활용을 보통 하는데요. 교차표를 통해서 두 범주형 변수의 조합에 해당하는 관측 빈도를 나타내서 이 나타낸 표를 가지고 보통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실습을 나가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실습 전에 쉬는 시간을 갖는 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 실습을 먼저 하고 시작. 네, 그러면 저희 어 6시 55분까지 쉬고 다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다시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실습하기 전에 저희 이거 세션 끝나고 저희 DNA 굿즈 배부 예정되어 있어서 세션 끝나도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끝나고 저희 그 EDA 계획서 내셨던 거 이제 다시 데이터 분석하셔야 되니까 그 가이드라인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습하고 가이드라인까지 하고 굿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데이터 다 업로드 하셨을까요? 네, 그럼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맨 위에 줄은 저희가 이번 실습하면서 필요한 거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실행 한번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타자가 느려서 저는 그냥 정답이 다 적힌 걸 가져왔고 여러분들은 직접 지시면 됩니다. 그래도 그 저희 강의에서 안 한 내용은 다 그냥 적어놨기 때문에 강의에서 한 내용만 직접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 요약 단계를 먼저 했기 때문에 데이터 요약 단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 수치형 데이터 요약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수치형 데이터 요약은 저희 이 스테이트 데이터 이용할 예정이라서 스테이트 데이터
리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 오셨으면 이 헤드를 통해서 그 상위 5개의 값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테이트 파일은 주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구수, 그리고 이 머더 레이트,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를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 데이터가 미국 각 주의 인구수와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살인 사건의 수 데이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열이 있고, population이라는 열이 있고, 머더 비율 이거 열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약어여서 딱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구나를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인포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쓰면요, 일단 이 컬럼이 몇 개인지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50개의 행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열이 이렇게 네 가지.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스테이지, 서큘레이션, 머더레이트, 그리고 아래 이 약어까지 해가지고 네 개의 열이 있고, 다 널이라는 값이 없다라고 파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여기 옆에 D타입 보시면 이 데이터의 타입까지 파악을 인포로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타입을 파악했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을 아까 배운 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적으셔야 할 거예요. 네. 혹시 보이실까요? 조금 더, 괜찮으세요? 네. 혹시 데이터 다 여신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중심축도는 평균값, 그리고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서 이거 세 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테이트라는 이 데이터 셋에서 population이라는 열에서 열의 평균을 구한다라는 게 이제 이 저희 셀의 의미이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 머더의 비율의 평균을 구하는 거라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례대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중앙값은 저희 미디언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시 너무 빠른가요? 네. 조금만. 네. 이제 천천히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구한 게 이제 중심 축도 중에 평균을 민으로 구한다를 배운 거고 중앙값은 저희 미디언이라는 값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데이터셋의 population 열에 중앙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머더 레이트에 대한 중앙값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해보게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중앙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희 실습 끝나고 따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못 적으셨어도 일단 최대한 따라 적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칙도를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변이칙도는 분산과 표준 편차 그리고 사분위 수로 나눌 수 있는데 분산은 저희가 이제 variation이라고 해가지고 BAR로 보통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이 스테이트라는 데이터셋의 퍼플레이션 열의 분산을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표준 편차는 저희가 스탠다드가 앞에 쓰이기 때문에 그 앞 글자를 따와서 st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라는 데이터셋에서 퍼플레이션 열에서 이제 그것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산과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은 사분이스인데, 사분이스는 이제 분위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분위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을 거면 리스트를 통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래처럼 한 값을 넣을 때는 굳이 리스트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0.25, 0.5, 0.75에 대한 분위수를 구해달라라는 게 이제 이 코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게 되면 거의 0.25, 0.5 그리고 0.75 각각에 대한 사분위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사분위스 다음에 사분위스 범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사분위스 범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Q3에서 Q1을 뺐을 때 그 중앙으로부터 25%, 25%를 합친 그 50%의 중앙값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Q3인 0.75에서 Q1인 0.25를 빼서 저희 사분위스 범위 IQ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저희가 그래프로 한 번 더 볼 건데 보통 저희가 이러한 이상치나 사분위스 범위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박스 플롯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박스 플롯 이용해서 시각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그림을 보시면 박스 플롯이 보통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데 일단 가운데 있는 저 노란 선은 아까 말했던 중앙값이고요. 그리고 저 빨간색은 이제 IQR, 저희 사분위수 범위,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은 이 끝과 끝 25% 왼쪽, 오른쪽 25% 해서 이렇게 끝과 끝이고요. 그래서 각각 끝과 끝에는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고 그 나머지 다른 값들은 이제 이상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실행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원이 나는 거는 글자 때문에 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를 실행하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아래와 같은 시각화 표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운데 있는 저 선은 중앙값이고요. 나머지 파란색은 저희 사분위스 범위, 그리고 저 끝과 끝은 맥시멈과 미니멈, 나머지는 저희 점점점은 이상치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저희가 파퓰레이션에 대한 시각화를 한 거고요. 이 아래 거는 머더레이트에 대한 시각화를 한 번 더 해보자면 그냥 y 값만 머더레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머더레이트에 대한 박스 플롯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치형 데이터 요약이었고요. 다음은 저희 범주형 데이터 요약을 보자면 이건 이제 이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주셔야 되는데 한번 불러와 보시겠어요? 이 데이터셋이 이제 대출 상환 상태랑 그 대출 상환 상태인 사람의 대출 등급을 나타내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한번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헤드를 한번 보자면 이 스테이터스와 그레이드라는 열이 있고 각각 행에 이제 맞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포를 보면은 저희 거의 한 45만 개의 행이 있고요. 각각 이제 컬럼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스테이트와 이제 그레이드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둘 다 별칙치가 없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명목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채빈값을 이용을 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채빈값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빈값은 저희 모드라는 이제 수식을 사용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셋에서 스테이터스 열의 모드, 채빈값을 구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저희는 지금 서런트라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이 상태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grade라는 열에 대한 이제 채빈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값을 실행시키게 되면 저희 grade는 B라는 이제 신용 등급이 가장 많다라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밸류 카운트 쓰게 되시면 밸류 카운트는 좀 익숙하실 텐데 각 이제 열에 대한 이제 개수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터스랑 그레이드 모두 밸류 카운트로 이제 결과값을 확인을 해줬고요. 스테이터스 그리고 아래가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런트가 가장 많은 거를 위에서와 같이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B가 가장 많은 것을 위와 같이 똑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명목형 데이터 요약도 저희 시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명목형 데이터는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막대도표 이제 바 플롯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 플롯 이용해서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카운트 플롯이 이 X에 대한 개수를 세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 저희가 불러온 데이터셋 이용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의 카운트 플롯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X값은 저희 이 열에 대한 상태의 4개이고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 커런트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도 저희 그냥 X값만 그레이드로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이제 코드는 똑같은데 X값을 그레이드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시각화 그래프를 보면 역시 B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냥 값 말고도 저희가 비율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으면 이제 원형 그래프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 코드가 이제 플롯 파이를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플롯 파이를 통해서 이 스테이터스 열의 각각의 비율을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저희 빠플롯 이용했던 것보다 이 원형 상태가 훨씬 비율을 파악하기 편하다는 걸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런트가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가지고 특도를 가지고 데이터 요약을 진행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가설 검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저희 T 검정이랑 F 검정 그리고 T 검정이랑 F 검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T 검정 먼저 확인을 해보자면 T 검정은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단일 표본 검정인데요. 단일 표본 검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단일 표본 검정은 집단의 평균이 어떤 특정 수치와 같은지를 검정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저희 그 일반인과 벤처기업 비교했던 거 기억나시면 그게 이제 단일 표본 T 검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는 저희 하이트 데이터인데 잠시만요. 저희 여기처럼 하이트 데이터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성인 25명에 대한 키를 넣어놓은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헤드를 통해서 불러오면 제가 딱히 사람 이름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냥 각각의 사람의 키를 이제 열에 이제 데이터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인포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쉐입을 사용을 한번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쉐입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있는 숫자가 행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열이어서 여기는 이제 25개의 행과 한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거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을 통해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라는 데이터에서 하이트라는 열의 평균을 구해보면 저희 161.04가 나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통해서 데이터의 상태를 한번 봤고요. 이제 저희 이러한 데이터 요약을 통한 검정을 진행할 차례인데요. 이 검정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이 단일표 티 검정 같은 경우에는 정규성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규성을 먼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30이 넘으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규성이 혜택이 되는데 이건 25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게 정규성이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보통 KS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코드가 있는데 이 케이스 테스트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분산과 표준 편차를 넣어서 이게 이제 실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이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검정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아까 배웠던 p-value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p-value의 값이 0.05보다 커야 이제 이게 가능하다, 정규성이 성립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0.05가 넘는지를 봐서 0.05가 넘으면 정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0.7이기 때문에 0.05보다 훨씬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은 정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제 파악이 됐으면 검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증하고 싶어하는 가설은 대립가설로 성인 여성의 평균의 키가 162가 아니다라는 가정이고요. 기무가설은 이에 반대인 성인 여성의 키가 162가 평균이다라는 걸 이제 기무가설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수준은 보통 저희 사용하는 거 0.05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T검정과 T테스트 원샘플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원샘플은 단일 표본 평균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표본 평균일 때 검정을 이제 이 탑의 평균과 하이트를 가지고 해달라. 그리고 여기에 올터네티브 이거는 저희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다 아니다이기 때문에 단측 검정이 아닌 양측 검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 사이드고요. 만약에 단측 검정이면 원 사이드겠죠. 그래서 해당 값을 실행시키게 되면 저희 이제 검정 통계량에 대한 p-value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0.05보다 p-value의 값이 작아야 기무가설을 채택을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 이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0.05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p-value의 값이 0.059이기 때문에 0.05를 넘기 때문에 이 가설은 대립가설은 채택이 되지 않고요. 기무가설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립표본 T검정인데요. 독립표본 T검정은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일 때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스코어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스코어 데이터 불러와 주셨다면 이 스코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죠, 위에서처럼. 그래서 인포를 사용해서 20개의 행이 있고, 그리고 열은 클래스와 스코어가 있다. 그리고 별칙치는 없고, 각각 오브젝트와 인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인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스코어의 헤드와 테일, 그러니까 상위 5개랑 하위 5개를 모두 이제 한번 살펴보면 저희 A라는 클래스가 존재하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B라는 클래스도 존재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아마 C라는 클래스도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A와 B를 데이터셋에서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코어 A라는 변수에 이제 A 값, 이제 A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행을 다 넣어주고, 그리고 스코어 B에는 B라는 값, 클래스에 B라는 값을 가진 행을 다 여기에 넣어줘서 이제 A와 B로 분리를 해줍니다. 아, 제가 아까 잘못 말한 게 C가 없겠죠. A와 B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두 개의 집단으로 분리를 한 뒤에 저희가 검정을 진행하는데 아까처럼 검정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가정을 먼저 저희가 원래 가져야 할 가정이 맞는지 아까는 이제 정규성 가정을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정규성 어차피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독립성은 데이터 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등분산 검정과 이제 정규성 검정을 먼저 진행하고 둘 다 맞으면 다시 이제 T 검정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등분산소 검정은 이제 레벤스 테스트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당 코드를 보시면 이제 스테이더스 S 이제 스코어 A와 스코어 B에 대한 등분산성을 파악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코드의 분산이 같은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p-밸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p-밸류가 0.05 이상이어야 분산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 코드의 p-밸류를 보면 0.81이기 때문에 0.05를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분산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분산은 지금 검정이 된 거고요. 이제 정규성 검정을 해볼 텐데 아까는 저희 KS 테스트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 사실 이렇게 막 25개, 30개 되는 데이터는 샤피로 검정이 훨씬 정확합니다. 보통 그 KS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 셋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데이터는 보통 샤피로 검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엔 KS 테스트가 아닌 샤피로 검정을 통해서 정규성 검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 각각 샤피로 검정을 해서 p-밸류를 뽑아줬고요. 일단 A에 대한 p-밸류는 0.3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p-밸류는 0.9이기 때문에 둘 다 0.05를 훨씬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둘 다 정규성을 이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 모두 정규성과 등분산성 성립하기 때문에 이제 T 검정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립가설을 A반과 B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두게 되고요. 이거와 반대되는 기무가설을 이제 평균이 같다라고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아마 T테스트 뭐였죠? T테스트 원 샘플이었을 텐데 이번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건 T테스트 이게 인디펜던트예요. 그래서 이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에 이제 추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ND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스코어 A라는 이 집단과 스코어 B라는 집단의 이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 검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퀄 반은 이제 아까 그 등분산성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등분산성 성립하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스르로 이제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정을 진행해 보면 잠시만요. 아, 제가 위에서부터 실행을 안 시켜가지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T 검정은 0.05를 넘지 않아야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P-밸류를 한번 보시면 이 4.9 점점점점 곱하기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마이너스 06이라는 표시가 이 값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4.9 얼마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하게 되면 0.0000 얼마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0.05를 한참 아래에 있는 값으로서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고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부분 T 검정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등분산 검정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대응표본 T 검정을 할 텐데 대응표본 T 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모집단의 변수를 노출시키기 전과 후 before과 after의 평균값을 비교하는 검정입니다. 저희 아까 약 관련돼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약 관련 데이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디슨 불러오시면 되고요. 올라오셨으면 저희 위에서 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사용했다시피 헤드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이제 상위 값을 보게 되면 before medicine과 after medicine가 약 먹기 전과 후라는 열이 있고 이렇게 각각 수치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집단을 전과 후 두 개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before가 after로 나눠주고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KS 테스트 아까 맨 위에서 사용했던 거를 사용을 해서 정규성 검정도 한번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을 하게 되면 여기 2.7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0.05를 한참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규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해서 정규 이제 이 검정을 계속 진행이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after, before 가지고 가설을 설정을 해보면 대립가설은 이제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다. 그러니까 약이 효과가 있다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기무가설은 약이 효과가 없다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est 다시 REL이라는 이 코드를 사용을 하게 돼서 애프터과 비폴에 이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 실행시켜 보시면 p-value 값이 2.5 점점점에서 이게 기무가설이 채택이 된 것 같지만 아까처럼 이 마이너스 06이 있죠. 이 값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0.0000 얼마가 되기 때문에 0.05를 한참 이제 아래의 값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저희 분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 아까 저희 이론산 분석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론산 분석에 대한 코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어 데이터셋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한번 불러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어 데이터셋 역시 저희 헤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면 스토어와 세일이라는 열이 있고 이제 어떤 가게를 이용하는 이거 A 여긴 다 A죠. 그리고 세일 이거 가격 판매량 판매량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열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는 A, B, C라는 세 그룹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 그룹을 이제 아까 위에선 두 개로 나눴지만 여기선 A, B, C이기 때문에 세 개로 한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집단별로 다 나누게 되면 저희 아까 검정 전에 진행했던 뭐 정규성, 등분산성 이거 했던 거 똑같이 또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분산성 검정을 통해서 p-value가 1.0이 떴고 0.05를 한참 웃돌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검정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ABC 가지고 어떤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냐면 대립가설은 적어도 두 개의 가게의 판매량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라는 이제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세 가게의 평균이 모두 동일하다라는 기무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웨이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사용해서 세 개의 평균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A, B, C를 각각 넣어주었고 이 코드는 그래서 A, B, C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이제 검정하는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드를 실행시키면 당연히 p-value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p-value 값이 이제 5.9 얼마 얼마이지만 아까처럼 이제 이 마이너스 27이 붙었기 때문에 0.05를 한참 아래 0.05의 한참 아래 값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무가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해당 뜻은 A, B, C에서 최소 어느 한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이제곱 검정인데요. 카이제곱 검정은 범주형 변수에서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볼 예시는 주사위 던지기 결과 주사위가 공정한지 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주사위가 공정하지 않다이고 기무가설은 이에 반대되는 주사위는 공정하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이스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제가 행을 5개밖에, 6개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헤드 안 하고 바로 불러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이스라는 이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봤고요. 이제 관찰된 값과 예측된 값이 각각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 데이터셋도 두 개로 나눠주고요. 각각 집단이 예상된 값과 실제 값에 대한 이제 집단으로 한번 나눠주고요. 이제 검정 시행하기 전에 적합성 검정 시행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적합성 검정 한번 수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0.95가 나와서 적합하다라고 이제 검정 수행을 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적합성 검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적합성 검정 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내용을 수행을 해보게 되면 p-value의 값이 0.99로
이제 아까 기무가설이 주사위는 공평하다였기 때문에 주사위는 공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0.99이기 때문에 0.05보다 이제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독립성 검정인데요. 독립성 검정은 그 범주형 변수가 서로 독립인지 검정하는 겁니다. 여기선 젠더 만족도 데이터셋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불러와지는데 일단 진행할게요. 이 젠더 데이터 셋은 일단 저희 아까 계속했던 것처럼 헤드 해가지고 데이터 한번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젠더와 이제 만족도로 나눈 다음에 이걸 이제 집단을 하나하나로 만들었죠. 다 위에랑 똑같아요. 부타표를 생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젠더와 이제 만족도에 대한 부타표를 이렇게 테이블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테이블을 불러와 보고 싶은데 이게 문제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표를 가지고 이제 대립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성별과 만족도는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다가 대립가설이 되고요. 독립이다. 그러니까 성별과 만족도는 관련성이 없다가 기무가설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아마 0.05보다 작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 테이블에 대한 독립성 검정을 수행하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습 마무리입니다. 이 파일은 아마 베이직 세션 저희 단톡방에 이거 끝나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면 좋긴 하겠는데 저희 가이드라인을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이- 간단하게만 볼게요. 저희 EDA 기획서 다 내주셨는데 이제 그거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파일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EDA는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 가설 검정 전 단계까지를 저희 EDA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분포를 도표하고 뭐 시각화하고 뭐 그런 거 다 EDA라고 하고 오늘 제가 예시로 들 데이터 셋은 이제 2018년 5월 1일 하루 동안 뉴욕 바이크 대여 기록이라는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번 EDA 가이드라인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읽어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CSV 파일 읽어온 다음에 헤드 가지고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방금 확인한 것처럼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쉐입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이제 행이고 두 번째가 열이에요. 그래서 7만 2천 개의 행과 18개의 열이 있다. 이 데이터셋에는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통계량을 디스크라이브로 이제 하면 다 파악이 가능한데 저희가 아까는 STD나 미니나 다 그냥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이 디스크라이브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이제 열에 대한 이게 쫙 나와서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의 통계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 결측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데이터셋에는 결측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는 넘어갈 건데 만약에 데이터의 결측
결측치가 존재한다 하면 보통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 무작위 결측이랑 무작위 결측이랑 비무작위 결측인데 완전 무작위 결측은 그냥 단순한 오류로 인한 데이터 누락을 저희가 이제 완전 무작위 결측이라고 하고요. 무작위 결측은 이제 결측 발생한 그게 특정 변수와 관련이 있긴 한데 관계는 없는 경우를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시를 보면 조금 쉬워요. 남성은 우울증 설문조사에 가입할 확률이 적지만 우울함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다. 라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작위 결측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비무작위 결측 같은 경우에는 누락된 값이 다른 변수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이 경우의 예시는 우울증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이 그 증상 때문에 설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의 정도와 설문의 응답이 조금 관련이 있겠죠. 이 경우에는 저희 비무작위 결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측지가 존재를 하면 저희 결측지는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합리적 접근법. 말이 그냥 좀 이게 거창한데 그냥 추정해서 채워넣는 방법이고요. 완전 제거법은 그냥 그 결측지가 있는 열을 아예 행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대체법은 저희 뭐 모델링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서 넣는 거라서 합리적 접근법에 조금 더 수학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 처리까지 했으면 저희 변수 타입을 파악하고 만약에 변수 타입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보통 저희 아이디 같은 거는 숫자로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걸 이제 인트형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빈번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인트가 아닌 저희 문자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int 값을 저희 오브젝트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int였다가 오른쪽 보시면 오브젝트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분석 목적에 맞게 타입을 변환을 해주셔야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다 뭐 타입 변환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 변수들의 세그멘테이션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세 개로 나눠봤고 시간 및 여정 정보에는 뭐 일자나 시간대 같은 거 분류했고요. 위치 및 정류장 정보 같은 거는 이제 이 위도나 경도, 이름, 아이디 이런 좀 위치나 정류장 관련된 데이터를 조금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바이크 및 이용자 정보로 분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세 개로 세그멘테이션 분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분류까지 끝났으면 이제 저희가 진짜 가설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 변수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먼저 정의를 해보고요. 예를 들면 뭐 평균적인 트립 듀레이션은 얼마일까? 뭐 아니면 이런 뭐 이용자들의 성별 분포는 어떨까? 이런 것처럼 각 개별 변수에 대한 저희가 궁금증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이제 이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어떻게 줄까에 대한 기대 가설도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만약에 신규 가입자들이 한 번 더 탈 때 더 짧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행 시간이 더 짧지 않을까? 이런 것처럼 이제 각 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가설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요. 이렇게 가설을 저희가 뭐 설정을 했으면 이거를 조금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속형 변수다 싶으면 이제 저희 아까 디스크라이브 사용을 해서 뭐 저희 민이나 뭐 std나 다 불러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 통계량 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분포도 보면서 이제 이 데이터 요약이죠. 아까 했던 데이터 요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치우쳤는지, 얼마나 뾰족한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결과값을 보시면 이제 치우침 정도가 116.00 어찌고 나오고 그리고 뾰족함의 정도가 15,913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보통 치우침의 정도는 이 정도만 돼도 2라는 숫자 정도만 돼도 치우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뾰족함은 저희 3 정도만 돼도 뾰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고 엄청나게 중심이 솟아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이상치를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이 들면 저희 이제 최상위 1%값 기준으로 제거를 하면 되고요. 1% 아니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어느 정도까지 제거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이상치 여기서는 1% 제거를 해 주었고 이제 제거한 후에 분포 경향을 다시 파악해 보면
이제 1.4와 2.3으로 제대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분포가 이상하면 한번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치 처리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개별 데이터를 관찰하는 것도 있고 통계값 활용하거나 시각화 활용하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상치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 페이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상치 파악하고 다 끝났으면 저희 변수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단일 변수 분석입니다. 단일 분석, 단일 변수 분석에서 일단 죄송해요. 네. 아까 첫 번째는 수치형 변수에 대한 데이터 요약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범주형 변수에 대한 빈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형 변수가 30개 이하일 때나 아니면 뭐 X축에 모든 변수가 표현될 수 있을 때는 저희 보통 바 플롯 많이 사용하고 빈도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 플롯을 사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세로에서 가로로 바꾼 거고요. 이렇게 빈도표를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주형 변수가 막 30개 이상이거나 X축에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상위 데이터나 하위 데이터 N개로 저희가 데이터를 잘라서 한번 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자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단일 변수였고 이제 이진 변수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변수 분석은 연속형이랑 연속형을 비교하는 게 있고 범주형이랑 범주형을 분석하는 게 있고 범주형이랑 연속형을 이제 비교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형이랑 연속형은 저희 보통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연속형이랑 연속형은 둘 다 이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예시에 따르면 신규 가입자일수록 주행 시간이 더 짧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주행 시간에 따른 이제 주행 시간이 짧으면 이 y 값이 아래에 있겠죠. 그래서 다 아래에 몰려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신규 가입자일수록 주행 시간이 더 짧다는 가정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주형과 범주형인데요. 보통 범주형은 저희 막대 그래프, 바플롯 많이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둘 다 범주형이니까 바플롯 이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카이 제곱 검정을 여기서 보통 사용을 하고요.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그 여부를 파악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범주형이랑 연속형인데 보통 범주형이랑 연속형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계속했던 T검정, F검정 이런 검정을 보통 해서 이제 박스플롯이나 바이올린 이걸 이용을 해서 얼마나 이게 유의미한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 데이터처럼 범주형 변수가 너무 많으면 뭐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두 개짜리 변수 분석이었고, 이제 세 개짜리 변수 분석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 개짜리는 저희 버블도나 히트맵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버블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X축, Y축뿐만 아니라 크기나 색상을 모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 이상의 변수, 세 개 이상의 변수를 이제 분석하는데 훨씬 용이하겠죠. 대신에 너무 많은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저희 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와 같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되게 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읽어보면 여기가 이제 새벽 시간대에
주행 시간이 길게 나타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행 시간이 길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방금 설명했던 히트맵인데 히트맵도 보시면 이 각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쩌라락 해가지고 시각화를 한 게 이제 그냥 히트맵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 새벽 시간대에 가장 밝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주행 시간이 이때가 가장 길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히트맵을 가지고도 3개 이상의 변수를 분석할 수 있고 히트맵 전체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개별 히트맵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만 히트맵을 또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히트맵은 이제 3개 이상의 변수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이드 필요할 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